저 사전에 접수된 질의사항과요, 조금 전에 유튜브 통해서 올려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최소 참여 비율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최소 참여 비율은 없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은 기참여 중인 과제 참여율과 합계가 총 100%가 넘지 않도록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는 그 비용 분석, 도구 개발 등을 위한 세부 과제를 두고 세부 책임 연구자를 배정하는 방법과 하나의 과제에서 공동 참여 연구자로 두고 각각 연구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를 레커멘드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허대석 사업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부 과제를 구성하는 것은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뭐 제한 사항은 없고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특히 데이터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구 책임자가 뭐 어떻게 그 연구원을 동원해서 본인이 한다고 돼 있는 계획서가 상당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분명히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딱 명확하게 끊어서 누가 책임을 지고 한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평가도 물론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면 뭐 과제를 그 세부 과제로 구분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뭐 제한은 사항으로는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그 의료기술 근거 생성 전향 연구에서 급성기 입원 환자의 노인 포괄 평가 기반 다학제팀의 의료의 효용성 검증을 위한 근거 생성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세부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암 환자도 포함되는지, 두 번째 급성기 환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해 달라는 부분, 세 번째가 입원 환자만 가능하고 외래 환자는 포함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고요. 오인환 PM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노인 암 환자도 대상 환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기저질환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노인 암 환자라고 해서 대상에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성기 환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성기 병원에 입원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외래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의사항은요. 그 고유 성과에 대한 질의사항인데요. 그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그 환자 국민 연구 참여에 대해서 특별히 좀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RFP 공통사항에 저희가 그 연구자가 제시하는 성과 지표로 고유 성과를 한 건 이상 제시하시도록 했고 예시로는 연구 결과를 이제 임상적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떤 간담회, 공청회, 원탁회의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연구에 환자나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참여는 연구 대상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문을 하는 역할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그 영국의 인볼브라는 웨브사이트에 잘 나와 있어서 이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은 이제 아웃컴을 설정할 때 환자에게 중요한 아웃컴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임상연구 설계 시에 환자의 어떤 그 퍼스펙티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연구 대상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환자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런 부분을 좀 전달이 잘 되도록 도움을 받는다든지 등의 예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체계적 문헌 고찰의 메타 분석이 포함되는지 질의가 있었는데 오인환 교수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네, 체계적 문헌 고찰은 메타 분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체계적 문헌 고찰은 일종의 문헌 검색에 대한 방법론이고 메타 분석은 결과 요약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잘 정리된 메타 분석은 체계적 문헌 고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5개 이상 그 참여를 권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 전향 연구에서는 저희 다기관 연구를 5개 이상 기관 참여를 권장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개 관련 학회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5개의 기관 이상 참여 시에 평가의 가점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상길 PM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5개, 저희가 이제 이 연구 과제, 특히 이제 전향적 과제에서는 다기관 연구를 권장하고, 다기관 연구라고 하면 연구자 대상자 등록할 때 최소 5개 기간의 다기관 연구, 5개 기간이 학회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학회는 아니에요. 학회 다기관 5개 기간이라는 건 예를 들면 5개 병원 아니면 진료 기관이 되는 거죠. 학회라고 아마 학회냐고 물어보신 거는 아마 주제 제안할 때 다 학회 간의 그런 컨센서스를 통해서 주제 제안을 했던 그걸 아마 기억하시고 그 학회라는 걸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주제 제안에 있어서는 학회는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기관이라는 거는 이 병원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기 드린 대로 이 다기관 연구를 권장을 하고 최소 5개 이상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향 연구 과제에서 RCT가 불가능할 때 다른 연구 방법의 법리의 제시를 부탁한다라는 질의가 있어서요. 이거는 허대석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RCT 뭐 많이 이제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SIT 우리가 대학에서 신약 연구하는 거의 경우는 이제 엄격한 RCT를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임상 연구 인프라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그 신약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이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프라가.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 문제가 있어서 이를테면 개원가에서 진짜 진료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반영할 건가, 또 혹은 보건소에서 나가는 그 어떤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안 갖추어져 있고 또 RCT를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프래그마틱 트라이얼이라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IRB 통과하는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쉽지 않은 점이 있는 애로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최소한의 뭐 동의서라든지 이런 거를 연재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당 연구 디자인을 하실 때 이제 보는 점을 고려해서 소속 IRB 기관하고 협의해서 피지빌리티를 따져서 설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사항은 그 임상연구 데이터가 어떤 대상자에게 오픈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그 최인순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다. 네, 그 임상 자료는 2단계에 걸쳐서 공개될 예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환자중개 사업단이 계획하고 있는 2025년부터 현재 하고 있는 전향연구에서 축적된 자료원을 활용하는 후양연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에게 개방을 하고, 추후에 일반 연구자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개방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그 민간 부담에 대해서 약제뿐만 아니라 연구 관련 기구도 포함되는지의 질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FAQ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 기업의 그 매칭 펀드 지원을 원칙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약제나 의료기기 등과 같은 거를 이제 도네이션 형식으로 기증을 받는 것은 이제 포함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에 대한 부분도 그 이해 상충을 고려해서 선정 평가 시에 포함해서 평가가 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사항이 이후로는 네, 없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전향 연구 중심으로 이번에 주제가 공모가 됐는데요. 전향 연구에서 이 사업에서 조금 추구하는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송재관 PM 교수님께서 안내를 좀 주시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단이 지향하는 것은 근거가 강력한 연구 결과를 내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허대석 단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장 근거 파워가 높은 RCT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CT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리얼월드 데이터를 더 잘 모을 수 있는 프래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권유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원칙은 이 연구가 수행이 완료되었을 때 이 주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선 환자를 보는 의료진과 환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파워가 큰 결과를 알기 위한 그런 식의 연구 디자인이 굉장히 사업단 쪽에서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 한 가지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트랙의 11번 주제인데요. 환자 중심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동의사 결정 관련해서는 허대석 사업단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다. 예, 2019년도 과제도 대부분이 의료기술에 대한 거고 2020년도 과제도 의료기술에 대한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는 공동의사결정, 그러니까 쉐어드 디시전에 대한 부분이 이건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료 현장에 반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의견, 충분히 환자분들한테 치료의 선택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환자분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해서 어떻게 의학적 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는 주제를 최소한 2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RFP 하단에 보시면 연구 예시로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제한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예시로 이제 보여드린 거고, 본인 연구자분들이 생각해서 진료 현장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료진의 어떤 기술적 판단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이런 연구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할 건가, 레퍼런스 참고문헌의 4분에 보면 미국의 AHRQ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가 예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선행 모델을 참고하셔서 연구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저희 응답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단장님께서 최종 인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가능한 한 저희가 2020년도에 RFP를 작성하면서 브로드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구 주제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 RFP라는 건 큰 틀이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분들이 참신한 연구 계획이나 어떤 설계를 해주시면 그 자유 경쟁에 의해서 가장 우수한, 가장 경쟁력 있는 주제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시 컨트롤하고 평가를 할 예정이고,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2021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연구 제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